72페이지를 보면은요. 72페이지를 보면은 72페이지에 양가로 3에 3절이죠. 3절에 보면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IS에 대한 이야기,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손익계산서였죠. 근데 IFRS로 들어오면서 얘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가 됐어요.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당기순이익으로 손익계산서가 끝났죠. 근데 지금은 당기순이익에 기타 포괄손익을 그 밑에 표시해가지고 이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합해서 총포괄이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총포괄이익이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 이 두 가지가 표시되고요. 합해서 총포괄이익이라고 한다.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 시험 문제에 뭐 어떤 항목들이 쭉 있고 총포괄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 다 합한 금액을 총포괄이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가 혹시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보죠. 당기순이익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이 있고 두 개를 합해서 총이라고 한다. 총포괄이익이라고 한다. 당기순이익을 약으로 쓸 때 설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제 설명에서 간혹 약을 쓰는데요. 약을. 당기순이익은 net income이라고 해가지고 NI라고 통상적으로 약을 쓰고요. NI, net income. 기타 포괄손익은 other comprehensive income 해가지고 other comprehensive income 해가지고 기타 포괄손익은 약으로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서 OCI라고 약을 쓰고요. OCI. 총포괄이익은 약으로 comprehensive income, CI라고 약을 가끔 약어가 등장하게 되겠어요. 제 수업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제 당기순이익은 이게 이제 그 BS로는 이제 그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 가령 이제 X 1년 초에 자본 항목들 가운데 이익잉여금이 2,000원 있었다. 그럼 이제 X 1년 중에 이제 주주총회를 해서 배당으로 주주가 이제 가져가는 금액이 있을 거고요. 자, X 1년 중에 기업활동으로 이익이 500 생겼다. 자, 기초의 이익잉여금이 2,000이고 배당이 빵이다. 당기순이익이 X 1년 중에 500 생겼다. 그러면은 기말 이익잉여금은 기말 X 1년 기말 BS의 이익잉여금 2,500이다.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뭐 회계원리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항목이 기초에 뭐 예를 들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100원 있었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X 1년 중에 이 기업에 재평가가 있었고 그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X 1년 기간에 발생한 재평가 잉여금이 60원이다 라고 하면은 기말에 X 1년 말 기말 자본으로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표시될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기초에 100원 있었고 X 1년 초에 100원 있었고 X 1년 중에 60원이 추가로 발생했고 그러면은 합해서 160원이 되겠죠. X 1년 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OCI 누계액은 160원이 되겠어요. 요런 흐름인 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에 대한 건데요. 포괄손익계산서가 이제 그 하나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두 개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책을 좀 볼까요? 책에 보면은 73페이지 보시면은요. 73페이지 보시면은 그 73페이지 포괄손익계산서 먼저 왼쪽에 있는 거를 보면은 X7년도에서 매출액부터 쭉 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표시되고 그 아래에 기타 포괄손익이 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 쭉 나와 있고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 있고 둘 다 세후 금액이죠. 당기순이익도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이고 기타 포괄손익도 이제 세후 금액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이 있고 그 두 개를 합한 개념이 총포괄이익이라는 거죠. 합한 게 총포괄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연이어 이렇게 표시해서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고요. 자, 73페이지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1손익계산서 해가지고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한번 표시가 되고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해서 한번 표시가 되고 양가로 2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거기 이제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기타 포괄손익해서 기타 포괄손익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총포괄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형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총포괄이익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또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당기순이익까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양식을 선택하든지 기업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다른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당해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이런 항목들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표시돼야 되고 영업이익이 표시돼야 되고 금융원가가 표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이거는 이제 그 지분법 회계 처리라고 이제 고급 회계에 가면 배우는 부분이 있는데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 그 손익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단 영업이 있는 경우, 중단 영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회사가 공장이 4개 있는데 그 4개의 공장 가운데 1개가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얘를 문 닫기로 했다. 문 닫기로 했다. 그러면 요 문 닫기로 한 그 공장과 관련된 손익은 그 매출액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표시하지 않고 그 순액으로 별도로 이렇게 표시해요. 이제 중단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금액이고요. 그리고 BS에 이제 그러한 설명을 한 것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목, 중간 합계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5페이지에 보면은 비용 분류라고 있어요. 비용 분류라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75페이지에 비용 분류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따라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거나 기능별로 분류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무엇이고 비용의 기능별 분류는 무엇인지 보면은요. 자,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뭐냐 하면은 감가상각비, 원재료 구입, 운송비, 종업원 급여 이렇게 표시하는 게 비용의 성격별 분류예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예요. 근데 요거를 재분류해서 다시 표시할 수도 있겠어요. 재분류해서 다시 표시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기능별 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능별 분류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가령 이제 여기 종업원 급여라고 있으면은 성격별 분류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은 가령 이제 급여가 10,000원이다. 상대 과목으로 얘를 이제 현금 지급했다. 이런 회계처리가 있을 거고 여기서 끝나면은 성격별 분류가 되는데 얘를 다시 회계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급여를 구분하는 거죠. 급여를 구분하는 거죠. 얘를 물류부서에 물류원가가 3,000원으로 구분될 수 있고 관리활동 원가가 7,000원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격별 분류에 있는 항목들을 다시 한 번 더 구분하게 되면은 기능별 분류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별 분류,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원가로 표시하는 이런 방식을 기능별 분류라고 하고요. 그 75페이지 그 표에 있죠. 기능별 분류.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 회계처리하면 1차적 분류는 성격별 분류가 된다. 이걸 다시 분류하면 2차적으로 분류하면은 기능별 분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기능별 분류의 첫 번째 땡에 줄치도록 하죠. 이 분류는 매출원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그래서 기능별 분류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매출원가는 별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매출원가법, 비용의 매출원가법 분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기능별 분류가 부서별 이렇게 비용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어떤 비용은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될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수희 아저씨에 대한 급여다. 수희 아저씨에 대한 급여다라고 했을 때 그 수희 아저씨에 대한 급여를 물류 원가로 넣어야 될지 또는 관리 원가로 넣어야 될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류가 자의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한 개입이 판단된다.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고요. 자, 76페이지에 보면은요. 76페이지에 보면은 example 3이 있는데요. example 3. 그 전에 73페이지에 가서 보면은요. 그 전에 73페이지에 가서 보면은요. 73페이지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손익계산서는 성격별 분류예요, 기능별 분류예요. 이게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어느 게 먼저인지 한 글자씩 봐서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성격별 분류가 1차적 분류고 기능별 분류가 2차적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73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손익계산서의 비용들은 성격별 분류가 될까요? 아니면 기능별 분류가 될까요? 그게 이제 종업원 급여 이런 게 보이죠. 감가상각비, 운송비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성격별 분류로 한 것이다. 비용을 성격별 분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은 거기 매출원가가 있고 물류원가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그렇죠. 이거는
두 번째 분류. 두 번째 분류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76페이지에 있는 example 3에 오면은요. 76페이지에 있는 example 3에 오면은요. example 3을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상품 부위, 상품의 정감이 있고 급여가 있고 감가상각비가 있고 교육비가 있어요. 그런데 가령 이제 상품 구입이나 상품 정감은 매출원가로 표시될 거고요. 기능별 분류에서 매출원가로 표시될 거고, 급여 1,600원은 물류원가 200원, 관리활동비 900원, 마케팅비 500원 이렇게 분류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그 밑에 보면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급여, 감가상각비, 교육비 이런 항목과 아울러서 위에 보면은 상품 구입, 상품 정가, 감소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 형식에서는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활동비, 마케팅비 이런 것들이 표시될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비용이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금융원가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공통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보도록 할게요.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 자, 77페이지 보면은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거래의 결과이지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세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이다. 그래서 그 IFRS를 보면은 이것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한다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한다. 그래서 IFRS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구분이 되고요.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구분이 되고요.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 쭉 나와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왜 등장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가령 여기 이제 예시로서 이제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재평가 잉여금이 어떻게 발생해요? 재평가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 공장에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토지에 대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그 공정가치 변동을 계속 이제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아준다. 근데 그 토지가, 그 공장 토지가 금방 팔 게 아니죠. 어쩌면은 회사가 문을 닫아야지 그 토지가 팔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장을 함부로 팔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한참 있어야 실현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당기순이익하고 같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에 들어오는 과목은 배당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근데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그런 과목을 여기 넣게 되면은 미실현 손익이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칸막이를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칸막이를 구분해 놨어요. 실현될지 안 될지 좀 한참 후에 실현될 그런 과목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지정해서 이게 이제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배당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실현됐거나 금방 실현될 것들, 이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미실현 항목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준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준서에서는 단지 국제회계 기준에서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타 포괄손익 OCI 항목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재분류 조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할 때는 이게 이제 기타 포괄손익에 온 다음에 얘가 당기손익으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에 가지 않는 거, 이렇게 부분이 돼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재평가 잉여금 같은 경우 우리 나중에 유형자산에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재평가 잉여금 OCI에 있는 얘가, OCI 두 개에 있는 얘가 뭐 이익잉여금에 가지만은 당기손익으로 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충급회계 저쪽 뒤쪽에 종업원급여, 확정급여 제도에 가면은 재측정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재측정 요소들도 보면은 당기손익으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당기손익으로 오지 않는 항목으로 OCI 항목이 재평가잉여금, 재측정 요소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예. 이게 공통적으로 제자 이렇게 2개가 들어간다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충급회계 앞쪽에 있는 재평가잉여금, 그 다음에 충급회계 저쪽 뒤에 있는 재측정 요소, 이 2개가 당기손익으로 책정되지 않는 항목이고, OCI를 표시할 때는 얘를 구분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기손익으로 오는 항목들을 또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오는 게 충급회계 중간에 보면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과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과 관련된 책정은 이게 이제 그 OCI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고급회계에 가면은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 환산 손익을 OCI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가면은 그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과 관련해 가지고 그 평가손익이 효과적인 부분이 이게 OCI 항목으로 구분되는. 그래서 이제 그 중급회계에 여기 2개, 3개에 등장하고 고급회계에 2개가 등장하고 OCI 항목이 그렇게 학습하게 되겠고요. 뒤에서 학습하게 되겠고. 근데 여기 이제 재분류 조정도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재분류 조정도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한다. 7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재분류 조정,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재분류 조정이라고 해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거. 그래서 이 뒤에 가면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 이제 OCI에 있다가 얘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돼요. 뭐 뒤에 배울 거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히 한번 보면은 가령 X1년 중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 주식을 취득했어요. 1,000원에 취득했어요. 근데 X1년 말에 얘가 1,400원으로 측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 주식을 1,400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주식을 400원 X1년 말 결산분기를 통해서 추가로 400원 인식하고 이거를 OCI 이익으로 인식해 줘야 되겠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OCI 항목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OCI 이익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요. 만약 이게 다음 연도 초에 얘를 1,400원에 팔게 됐다. 자, 매도 가능 금융자산인 주식이 지금 1,400원에 있죠. 얘를 1,400원에 팔게 됐다. 그러면은 이 1,400원인 주식을 떨어야 되고요.
1,400원에 팔아서 돈이 1,400원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본에 있는 OCI 누계액 플러스 금액 1,400, OCI 누계액 400원이 혼자 남을 수는 없죠. 얘도 정리해 줘야 되겠죠. 네. 어떻게 정리하느냐? OCI 마이너스 금액을 하나 인식하는 거죠. OCI 마이너스 금액을. 네. 그래서 OCI 마이너스 금액을 하나 인식하고 얘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처분 이익 이렇게 인식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요.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그 기타 포괄손익은 X1년도에 플러스 금액을 OCI 플러스 금액을 하나 인식하고 X2년도에 OCI 마이너스 금액을 인식해가지고요. OCI 인식한 거는 누계하면은 빵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처분한 X2년도에 넷인컴이 400원 실현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X1년도에 인식한 OCI 플러스 금액만큼 X2년도 처분할 때 OCI 마이너스 금액을 인식하고 이 금액을 처분 이익으로 인식하는 이거를 이제 재분류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재분류 조정도 여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재분류 조정이다. 이걸 다른 말로 재분류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재분류 조정도 OCI 항목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수익이나 비용 과목은 거기 이제 회계원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수익이나 비용 과목, OCI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오른쪽에 쓰면은 그게 다 자본의 플러스 영향이고요. 그게 어떤 이름으로 쓰여지든지 왼쪽에 쓰면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 왜 평가 이익을 썼습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쓴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쓰면은 다 자본의 플러스 영향이 있고요. 왼쪽에 쓰면은 명칭에 불과하고 자본에 다 마이너스 영향이 있다. 회계원리에서 배운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타 포괄손익도 이제 법인세가 있는데요.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표시할 때는 기타 포괄손익도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법인세가 표시돼야 되는데 표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OCI 과목들을 각각 표시하고 그 마지막에 OCI에 대한 법인세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79페이지에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79페이지에 보면은 이 예시는 보면은 가령 이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해가지고 그 재평가 차액, 재평가 잉여금, 그 다음에 재측정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한 법인세를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가지고 뭐 해외사업장 외환 차이 있고 매도가는 금융자산 평가손익이 있고 현금흐름 위험회피 관련된 게 금액이 있고 이 세 개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방법, 기타 포괄손익 구성요소를 각각 표시하고 법인세를 단일한 금액으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각각의 항목을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그래서 법인세를 그 5가지 항목을 법인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에서 영업이익 표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된 IFRS에는 없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과거 회계 기준에서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해 왔어요. 근데 이거 IFRS로 바뀌면서 IFRS에 영업이익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영어로 된 거기에는 규정이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영업이익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어떻게 표시되느냐?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해가지고 영업이익이 표시되겠죠. 네, 영업이익이 표시될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표시됐다는 건 이게 어떤 거예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예요? 비용의 기능별 분류예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 아니죠. 네, 비용의 기능별 분류죠. 비용의 기능별 분류. 비용을 2차적으로 분류했을 때 이런 항목들이 등장하죠. 네, 그래서 비용의 기능별 분류에 의한 경우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만은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금융업이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영업이익. 예. 자,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은 불만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기업은 성격상 이렇게 표시하면은 우리 기업의 독특한 성격이 잘 이용자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서를 제정한 이 규정을 넣을 때 여기에 불만인 기업은 조정영업이익을 주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80페이지 동그라미 2개 있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은 기업이 수익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 이외에 어떠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그 기업 성과를 더 잘 나타낸다고 판단하면 그러한 금액을 조정영업이익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네, 객관식 시험에 가끔 혼란을 주기 위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조정영업이익을 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은 틀린 거고, 조정영업이익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즉 이와 다른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표시하고 싶으면은 그거는 주석에다가 표시해라. 주석에다가 표시해라. 그래서 조정영업이익은 주석에만 표시될 수 있는 거다. 네. 그 다음에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IFRS 원문에는 없지만은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것을 표시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주석에 쓰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1페이지에 보면은 제4절 기타 재무제표에서 자본변동표가 있는데요. 자본변동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초 PS의 자본에서 기말 PS의 자본으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시하는 보고서가 자본변동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본을 배우면서 공부하게 되겠고요. 우리 책 13장인가요? 자본을 배우면서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은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흐름표에는 우리 책 24장을 공부하면서 현금흐름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3장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본문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